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 최은정입니다. 1999.73포인트 오늘 코스피 마감 뉴스입니다. 사흘 만에 상승 반전했는데요. 내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 금통위 금리 결정까지 있는 날입니다.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오늘 주요 투자 주체들의 관망세 속에서 장 초반 코스피는 보합권에 등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막판에 IT주들이 반등을 강하게 하면서 코스피가 상승 전환이 될 수가 있었는데요. 가장 큰 힘을 끌었던 건 삼성전자였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2.2%나 올랐잖아요. 미국 뉴욕에서 애플의 안방에서 갤럭시 S4 공개 앞두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상황은 그랬고요. 코스닥 지수가 오늘 굉장히 강했습니다. 1% 이상 오르면서 550선 회복을 코앞해뒀는데 무려 3년여 만에 강세를 보인 거다. 최고치에 올라갔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시황은 이런데요. 이제는 그럼 이제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그 노하우를 좀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왔습니다. 오늘도 주식쇼 스트라이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주식 투자 노하우 가져가시고 종목 상담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강의 들을 거고요. 강의가 끝난 7시 반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릴 겁니다. 오늘도 역시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전화, 문자 가능하고요. 전화는 02-3153-2619번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겠고 무료 문자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선착순으로 봐드리니까요. 상담은 7시 반부터지만 지금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쌓아뒀다가 먼저 보내주시는 분들 위주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치기 쉬운 수요일인데요. 수요일에 감독님부터 소개를 해야겠죠.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성장성이 전제된 섹터 및 종목을 통한 1차 필터링. 가치 분석과 결정적 모멘텀을 통한 2차 필터링으로 종목의 흐름 및 진행 상황을 추적 분석하고 매매 시점을 파악한다. 김영준 전문가의 성장가치 투자 전략, 지금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예. 늘 선물 꾸러미를 들고 오시는 분이시죠. 종목 선물 꾸러미. 오늘은 김용준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앞서서 제가 시황 짧게 봐드렸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좀 여쭤볼 거고요. 내일 내마녀의 날이잖아요. 장이 만약에 흔들린다면 주식을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소나기 좀 피하고 가야 되는 건지 좀 봐주십시오. 네. 일단 우선 내일 가장 중요하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게 결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제 보통은 옵션 만기는 매달 되는 거고요. 3개월 단위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만기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내일은 좀 상당히 어떤 시장의 변동성을 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구간입니다. 근데 일단 이 자료를 먼저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2월 옵션 만기일 이후 프로그램으로 들어와 있는 물량이 얼마냐면 2조 2천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복잡한 개념들이 있는데 차익이라는 거와 비차익이라는 매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직접적으로 선물옵션 시장에서 만기 충격과 연결이 되는 것은 결국 차익 쪽 물량이고요. 이 차익 쪽 물량이 지금 정확하게 2월 결제일 이후 정확하게 들어온 게 1조 5천억 정도 됩니다. 1조 5천억인데 이제 오늘까지는 이제 집계가 안 됐는데 오늘은 크게 지금 들어온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요 정도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부 구성을 보니까 외국인이 한 6,400억 정도 들어왔고요. 기관이 한 6,80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의 최근의 매매 동향들을 봤었을 때는 외국인들은 롤오버, 그러니까 다음 월물로 넘기는 작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일단 판단이 되고요. 그럼 이제 기관이 어떻게 나올 거냐가 이제 문제입니다. 근데 기관은 지금 현재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금융권 기관들은 어떻게 결정이 되어 있냐면 3월에 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에 결산을 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매수 물량을 롤오버해갖고 넘기기는 좀 어려울 거고요, 구조적으로. 그럼 결국 청산 쪽으로 방향을 좀 봐야 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청산이 된다라는 전제를 좀 보셔야 될 좀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규모는 조금 더 늘어나던가 조금 더 줄어들던가 하는데 일단 오늘까지 사실은 점진적으로 청산 매도가 나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전혀 청산 매도가 안 나왔기 때문에 결국 내일 당일날 충격은 어느 정도가 예상되냐면 적게는 6천억 정도, 많게는 1조까지도 물량이 좀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분명히 내일은 그 시장의 그 1조 정도의 물량이
현재 거래소의 어떤 수급 기반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상당히 큰 물량의 어떤 충격들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대형주 쪽의 어떤 그 포지션을 유지하시기는 좀 상당히 어려울 걸로 일단 보이고요. 결국은 시장의 흐름은 결제일 이후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큰데요. 근데 요거보다 먼저 조금 봐야 될 부분이 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지수의 어떤 분위기인데요. 지금 이제 이게 거래소의 어떤 주가의 움직임들입니다. 거래소는 지금 봤을 때 굉장히 밋밋하게 완만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그 그러니까 1월 달에 시작하면서 좀 살짝 반짝을 했다가 결국은 지금 다시 하락을 하다가 이제 올라가는데 앞에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거래량도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래소 시장에서는 핵심 종목이 결국 삼성전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만이 유일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계속적으로 강조드렸지만은 사실 이렇게 거래소에서 놀고 있는 동안에 아무런 티도 안 내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지금 코스닥은 폭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딱 500포인트 잡고요. 500포인트에서 550포인트면은 지수 기준으로 10%가 올라온 거거든요. 그럼 그 안에 구성 종목들은 20%에서 30%까지도 올라올 수 있는 구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좀 헤매고 있는 동안에 코스닥에서는 전반적으로 수익률 게임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고요. 이제 시황 부분들을 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 이제 이런 지금 상황성에서 결국 거래소가 지금 상승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뭐냐 이거죠. 거래소는 지금 상승이 막혀 있습니다. 상승이 막혀 있고 하락도 막혀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지루한 패턴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유는 세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2002코어로 펀드 환매라는 공식이 지금 형성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펀드 환매 물량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투신들은 보통 펀드에서 지금 현재 그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이 거의 없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쨌든 간에 수출 중심으로 돼 있는데 엔화의 방향과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는 지금 굉장히 부정적인 방향으로 그러니까 엔저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물건을 팔 때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 부분하고 이제 얼마 전에 또 있었죠. 뭐 전쟁의 난해 만에 하는데 뭐 전쟁보다는 결국은 이런 어떤 심리적인 분위기들이겠죠. 뭐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면서 지금 지수는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소는 지금 상승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뭐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최근에 아주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발견됐는데요. 미국의 장기 펀드가 지금 이제 뭐 일부 기사에서는 지금 잘못 기사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코스닥장을 이끈 것이 중국 펀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미국의 장기 펀드가 정확하게 2013년 동안, 올해 한 해 동안 지금 약 2개월 조금 지났는데요. 5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이런 정도의 규모로 지금 밀고 들어온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코스닥 종목에 대해서 매수세를 엄청나게 지금 확대시키고 있고요. 이것들을 자꾸 볼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분명히 올해는 코스닥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소형주 장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뭐를 생각해 봐야 되냐면 사실 과거에 97년도, 98년도에 외국인들이 주도한 저퍼혁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만호제 강이나 이런 것들이 보통 바닥에서 저퍼의 자산가치, 숨은 자산, 숨은 땅 이런 것들을 찾는 과정에서 바닥에서 뭐 10배, 15배씩 올라왔던 시장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분명히 중심이 됐던 게 미국의 장기펀드 쪽이 그때 중심이 됐었다면 지금 다시 이러한 움직임이 보인다는 것은 결국 이들이 중소형주에 대한 지금 매력을 좀 상당히 느끼고 있고요. 이런 것에 대한 비중들을 지금 확대하고 있는 초기 국면이라고 본다면 여기서 방향을 좀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소는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이거를 빼고는 지금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종목군들이 거의 없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별다른 지금 모멘텀이 없는 상태에서 지수를 추가적으로 레벨업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안 벌어지고 있고요. 그럼 얘네들을 대체할 수 있는, 전차 군단을 대체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주도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도주 부재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지수가 일정한 방향의 어떤 연속성을 갖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국면들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대형주 쪽에서 수익 내기는 좀 상당히 어렵다. 결국 지금 외국인들이나 어떤 쪽에서 하는 쪽은 결국은 이 지수의 박스권 밴드를 이용한 파생 쪽에서의 어떤 레버리지 매매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고요. 결국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뭐 지수가 아닌 뭐 일시적인
그 변화들은 좀 있을 수 있다고 보이지만 그러나 추세적으로 연속적으로 안정적인 상승을 하기는 좀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일단 판단이 됩니다. 예, 단기적으로 보면 내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프로그램 매물 출회가 조금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셨어요. 대형주 매매는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앞으로는 장을 좀 코스닥 쪽이 더 이끌어내지 않을까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계속 저를 쳐다보세요. 하실 말씀 남으셨어요? 아니요. 조금만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시장 관련해 갖고. 예. 그래서 지금 분명한 거는 이 부분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 향후 시장에서는 시장의 매기가 이동 중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소는 당분간 지루한 패턴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으로 매수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쪽 안에서 지금 종목을 찾으셔야 되고요. 물론 코스닥 종목이 한정해서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중소형주 중에 그동안 제대로 평가를 못 받았던 종목군들 이쪽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좀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중소형주의 강세에는 뭐 정책적 지원, 펀드멘탈의 변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 업종군, 종목군 그런 것들에 지금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딘지를 좀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엉뚱한 쪽에서 가다가 결국 이제 중소형주가 거의 고점을 찍을 때 대부분 일반인들이 넘어가는 패턴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저는 지금 초등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지금 종목을 좀 잘 고르자. 그래서 결국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숲을 보기보다 지금 어떤 종목을 하나 좀 잘 찾아서 거기에 좀 집중을 할 수 있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분명히 이제 허황된 얘기를 하는 종목들이 아니라 실적과 모멘텀이 겸비가 된 어떤 이런 종목에서 앞으로 좀 좋아질 것들. 이쪽을 계속적으로 쳐다봐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될 종목이 더 궁금한데요. 네. 김용준 전문가님, 네. 이제 강의 바로 시작해 볼게요. 네. 늘 종목부터 주시잖아요. 네. 오늘은요? 예, 제이콘 텐트리라는 종목인데 좀 생소하실 겁니다. 이제 오늘 사실 이제 준비를 하고서 이제 좀 빠졌으면은 좋았을 건데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갑자기 좀 급등을 해가지고 뭐 설명을 드리는데 조금 이제 그렇긴 한데요. 결국 이제 중장기로 길게 봤을 때는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이제 좀 눌릴 때를 좀 기다리시는 게 좀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종목이라는 걸 분석할 때는 회사라는 내용을 먼저 좀 봐야 되는데요.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면 종합 미디어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좀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게 CJ ENM 뭐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뭐 첫 번째로는 방송 쪽으로 하는데 최근에 이제 JTBC라는 방송국이 사실 이제 공중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중파라는 거는 KBS, SBS, 뭐 MBC 이런 정도인데 최근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같이 좀 열어줬던 게 뭐 MBN이라든지 JTBC라든지 이런 데를 좀 열어주면서 이쪽에 대한 부분들이 채널 쪽을 앞쪽으로 좀 줬죠. 그러면서 그쪽에서 어떤 시청률이 나오는 데가 있고 뭐 아직 헤매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나마 JTBC는 출발 자체는 성공적으로 공격적으로 지금 해갖고 어느 정도 인지도는 좀 끌어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골프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몇 개의 일들이 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영화하고 드라마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화 관련 쪽에서는 이제 메가박스라는 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통 이제 영화 산업은 뭐 제작, 유통, 뭐 판매를 완전하게 장악하고 있는 게 CJ그룹이죠. 예전에는 좀 나눠져 있었는데 CJ그룹이 이제 절대적으로 모든 걸 더 장악했는데 그 중에서 메가박스 극장 숫자로는 그렇게 이쪽이 이제 매출 비중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쪽은 아닙니다. 그래서 메가박스라는 부분이 이제 뒷부분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현재 이 회사의 어떤 자금줄이죠.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쪽이고 그리고 이제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하는데 제작해가지고 주로 JTBC에 방영을 하는 거하고 그리고 이제 SBS에 납품을 하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잡지하고 광고 쪽 그러니까 광고 업무를 이제 하고 있는데 뭐 예전에 광고 쪽에서는 뭐 우리은행 광고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리따움이라고 해갖고 중저가 브랜드 쪽의 화장품 쪽 아마 아모레퍼시픽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의 광고도 좀 진행을 했었고요. 뭐 잡지로는 예전에 이제 뭐 대표적으로 유명했던 게 여성중앙.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지만 결국은 지금 이게 최대 주주는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 쪽이고요.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 그쪽들이고요. 그리고 홍석현 회장은 결국은 이건희 회장의
그 부인의 오빠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예전에 그 삼성 쪽하고 관련이 좀 많았었습니다. 이쪽들이. 근데 이제 지금 지배 구조나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지금 안정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매출 구조를 좀 보겠습니다. 매출 구조는 지금 극장 수입이 절대적입니다. 극장 수입이 전체 매출에서 50% 정도 차지하고요. 방송 쪽 아직은 좀 미미합니다. 아직은 좀 미미하고 그리고 광고, 잡지 이쪽이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50%대 5대5 정도의 구조로 그래서 극장에서 벌어서 뭔가 지금 키워가고 있는 그런 구조로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성장 동력의 키포인트는 결국은 그 극장 수입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태에서 JTBC에 대한 방송의 확대 효과. 결국 이제 초기에 방송 쪽에서 종합 미디어 업체로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느냐가 향후 이제 이 회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좀 될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공격적 투자를 통해서 좀 안정을 좀 시켜가고 있는 거고요. 다소 이제 SBS하고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만 SBS도 초기에 굉장히 공격적인 드라마 제작이라든지 이런 걸 투자를 해가지고 뭐 우리가 기억하지만 오래전에 SBS가 시작할 때 결국 SBS가 떴던 가장 큰 이유는 모래시계죠. 모래시계를 출발로 SBS의 그 성장폭이 좀 확대됐었는데 JTBC도 그만큼은 아니지만 뭔가 지금 변화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뒷부분에 좀 설명을 할 거고요. 결국은 이제 이 회사는 지금 현재의 구조가 뭐냐면 극장에서 끌어주고 방송으로 성장하겠다의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까지는 상당히 안 좋았어요. 2011년도까지는 이제 실적표를 잠깐 좀 보면요. 좀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매출도 뭐 한 1200억, 1300억 정도의 뭐 적자도 있었고요. 뭐 흑자로 돌아섰어도 크게 의미는 없었습니다. 근데 2012년도부터 매출이, 그러니까 이건 10억 단위이기 때문에 이제 1300억에서 4000억으로 늘어난 거죠. 한 3배 정도 증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30억에서 이제 420억으로 증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 이익이 340억 정도. 근데 왜 앞부분에서 안 좋았냐면 결국은 이때는 전부 해처모여였습니다. 각각의 기업들을 별도로 해가지고 이것들을 하나로 어울러서 이 회사 안으로 지금 모아가는 과정들에서의 어떤 이 합병하는 거에서 무형자산을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비용들이 지출되면서 이 회사를 정비를 하는 과정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실적들이 안 좋았고요. 사실 작년도, 그러니까 2012년도가 이제 정비돼서 이제 실적이 보여지는 원년으로 보시면 되고요. 올해부터는 실적의 확장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적의 확장기. 그러니까 작년 매출 4천억 정도에서 올해 예상되는 건 한 4,70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도 한 100억 이상 증가하고요. 뭐 순이익 때도 상당히 증가하고. 근데 보통 기업들이 성장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초기에 이런 정비 과정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금융 비용들이 좀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영업이익에서 순이익이 나는 구조가 좀 다른 비용에서 좀 많이 깎아먹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다 안정돼서 재무구조가 정비가 되면 이제 영업이익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순이익도 같이 증가하는 패턴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이러한 과도기에 있는 상태에서 지금 넘어서고서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구조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적 측면에서는. 그래서 지금 2012년도에는 사업 구조 정비를 완료한 해고요. 그리고 성장의 원년이었다고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도에는 성장의 확대기다 이거죠. 성장의 확대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동안 주가 반영이 제대로 안 됐던 부분들이 이제 실적이라는 숫자와 같이 섞여서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패턴들을 좀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 회사는 그러면 현재 매출 구조에서 50% 이상 차지하는 극장 수입이 절대적인데 극장 수입이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면 할인 요소가 되겠죠. 근데 극장 관람객 수가 전체적으로 한 40%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2012년도에 전체적으로 극장가에서 관람객 수를 2,684만 명으로 추산을 했는데 올해는 얼마 정도로 보냐면 3,800만 정도.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극장 관객 수가 41.5% 정도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크게 성장하는 산업 중에 하나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메가박스가 그 안에서의 비중이 만약에 축소가 된다면 전체적인 시장 점유율이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쪽은 작년에 268만에서 382만. 결국 뭐 전체적인 절대 기준에서는 적지만 워낙 이제 딴 데 뭐 롯데시네마라든지 뭐 그쪽에서 갖고 있는 쪽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쪽에서 이제 382만 정도가 되니까 점유율이 약간 증가하는 패턴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극장에 대한 수입의 증가세는 지속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쪽에서의 어떤 수익 구조는 안정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그 극장 쪽에서의 어떤 수입에서의 부분들은 뭐 올해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올해 실적치를 어느 정도 예상할 때는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들이 발견될 거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요. 그럼 이제 드라마 방송 쪽입니다. 드라마 제작하고 방송 유통을 다 하는데 정확하게 작년에는 2012년도에는 5편 했습니다. 5편 제작해갖고 350억 정도 매출을 발생을 시켰는데 올해는 7편을 하게 되면 430억 정도, 8편을 하게 되면 470억 정도. 그러니까 이쪽 드라마 쪽도 지금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최근에 여기서 이제 그 JTBC에서 지금 그 사고를 하나 친 게 이제 무자식 상팔자죠. 뭐 저는 사실 그쪽을 이제 뭐 드라마 쪽을 잘 보지는 못하는데 이제 사실 그 작가 중에 뭐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김수현 작가를 이용해서 무자식 상팔자라는 쪽을 냈는데 거의 지금 시청률이 9%대. 이 정도면은 공중파 수준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보니까 공중파에서 뭐 최근에 뭐 시청률이 뭐 가장 큰 게 뭐 내 딸 서영이 뭐 이쪽이 한 40%를 넘어가는 절대적인 시청률을 갖고 있고 나머지는 10%대를 기준으로 있는데 여기가 지금 9%대, 9.2%대 정도니까 사실은 종합 미디어 업체 단독으로 봤을 때는 1%만 나와도 시청률이 1%만 나와도 엄청나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시청률 9%가 된다는 것은 지금 매우 경이적인 숫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하나를 갖고서 지금 나머지 쪽은 전부 1%대예요. 나머지 드라마들은 거의 1%대인데 지금 이제 이것만 지금 9%대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거를 통해서 이제 서서히 이제 JTBC라는 거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거죠. 결국 인지도가 높아지면 방송국은 광고 수입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이게 돌아가는 좀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또 하나 좀 했던 부분이 이제 그 월드 베이스볼 쪽을 단독 중계를 했는데 만약에 요번에 우리나라가 좀 올라가고 좀 그랬었으면은 아마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야구를 보는 과정에서 좀 그랬었는데 결국에 단독 중계를 통해서 어쨌든 최소한 야구를 좋아하는 야구 팬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은 최소한 이 방송국을 한 번은 열어봤을 거란 얘기죠. 다들 한 번은 열어봤을 거고 이런 방송국이 있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제 그 두각이 됐을 거고요. 그래서 채널 인지도에 대해서는 아마 충분히 회사에서는 플러스를 냈을 걸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이제 알려가는 작업들. 근데 이 회사가 이제 다른 수익모델이 없는 상태에서 이쪽만 밀어붙인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돈이 없는 상태에서 그쪽을 민다면은. 근데 분명한 거는 극장 쪽에서의 안정적인 수입하고 나머지 쪽 사업들, 뭐 광고나 뭐 기타 잡지나 이런 쪽은 다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결국 이쪽을 밀어서 이쪽을 확 당겨주면 나머지가 같이 성장하는 그런 그림이 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어떤 분명한 상황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지금 아까 이제 내용들을 이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일단 그 제이 콘텐츠리는 우선적으로는 극장이라는 틀에서의 어떤 안정적인 자금을 가지고서 지금 현재의 성장을 가고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지금 방송이라는 거를 지금 키워가는 과정에서 같이 성장을 하게 되면 이 전체적인 그림들이 지금 합쳐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종목에 대한 내용들을 좀 잠깐 차트를 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대부분의 그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 상승을 할 때 어떤 모멘텀에 의해서 지금 상승을 하는 거고 결국은 전고점 돌파 여부에 따라서 매물들을 좀 소화하는 과정들인데 최근에 이 관련된 보고서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보고서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 결국 시장에 관심이 좀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게 예전에 주가가 작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크게 움직였을 때가 이제 2011년도인데 2011년도에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냐면 그때 이러한 사업 구조들을 전반적으로 정비를 하면서 메가박스가 합쳐지고 뭐가 합쳐지고 그러면서 그림들이 좀 나왔던 거죠. 그래서 보통 제가 계속 말씀드릴 게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은 앞부분에서 먼저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을 준다라고 했죠.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을 주고 그것들이 실적으로 나오는 데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들이 좀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들이 걸렸는데 이 상당히 오랜 기간들을 끝내고서 이제 진짜 좀 제대로 좀 움직이는 패턴들이고요. 그럼 결국 이제 현재 실적 기준으로 지금 현재 올해 이제 예상이익들이 이제 한 400억, 450억 정도 된다면 그렇다면 이제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통 우리가 업황을 보지 않고 그냥 평균적으로 펄을 줄 때는 한 영업이익 한 10 정도를 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 한다 그러면 시가총액을 10배 정도를 곱하면 4천억 정도가 적정한 가격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그 회사의 가치를 평가할 때 저평가다, 고평가다라는 얘기를 할 때 이 기준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럼 이제 오늘 많이 올라왔다고 하지만 그래봐야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지금 3천억대거든요. 3천억대라면 그냥 단순한 실적만 갖고 보면은 올해 4천억이니까 한 30%에서 40%. 그래서 대부분 증권회사에서 보고서가 5,500원에서 6,000원 정도로 목표가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요. 근데 이거는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을 일체 주지 않은 거죠.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아는 뭐 미디어 관련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엔터 관련주들 그런 것들 다 뒤져보면은 사실 퍼가 10이 아니라 보통 얼마 정도 가냐면 한 50, 70 막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은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이 시장 분위기에 맞기 때문에 확 올라간 거고 이런 종목은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인정을 못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분위기를 못 하는데 이제 수급도 좀 붙어줍니다. 수급도 붙는 게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사 들어오고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땡긴 건 전부 기관하고 외국인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수급적인 부분들까지 지금 통제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 이 종목은 추세적인 상승은 이어가리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물론 가는 과정에서 짧게 조정받고 올라가고 그러는 것들까지는 잘 모르겠죠. 그래서 사실 오늘 안 올라왔으면 좀 얘기하기가 조금 더 편했을 건데 결국 이제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지금 이제 이거를 갖다 만약에 관심이 가시고 계신 분들은 뭐 추격 매수를 한다거나 이러게 되면 좀 혼란이 있을 겁니다. 근데 주식이라는 건 항상 기다리면 때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좀 편안한 상태에서. 근데 좀 빠지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더 빠질 것 같으니까 못 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빠지면 못 사고 올라가면 추격해버리고 이러니까 자꾸 지금 주식을 하면서 실수를 하시는데 이 회사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다 머릿속에 그려놓으신 상태에서는 이 종목을 오히려 빠지길 기다리시겠죠. 빠지길 기다리는 거지 이걸 갖다가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매매 방법들입니다. 근데 대부분 일반인들이 딴 거는 기억 못하고 뭐만 기억을 하냐면 간대더라. 앞뒤 내용 다 잘라먹고 그냥 간대더라. 그래서 그냥 좋대더라. 그냥 무조건 사면 올라간다. 근데 주식이라는 건 분명히 하루에도 수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런 과정들이 잘못 엮이면은 상당히 실수 있을까. 일단은 이 종목은 좀 기다리셨다가 타이밍이 적절하게 뭐 됐을 때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그리고 올해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면 괜찮은 모양들이 좀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적절한 타이밍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도 매수가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21선 정도 오면 사도 좋겠습니까? 21선이면 얼마 정도가 될까요? 지금 한 4,300원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거기까지 안 밀 것 같은데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 예. 종목이 이제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다른 게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가시적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사실 이때가 사실은 가장 적기였죠. 근데 이제 대부분 종목들이 다 그렇습니다. 작년 11월, 12월이 대부분 종목들이 지금 다 바닥권이고 바닥에서 턴에서 올라왔다고 보지만 사실 올라온 폭은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뭐 얼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는 하기보다는 일단 오늘 대량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내일은 좀 쉰다고 하면은 전일 거래량의 반 정도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어떤 쉬었다가 소위 말하는 이동평균선이 지금 정배열로 올라가게 한 초기 국면에서 전체적으로 뭉쳐졌다 이제 펼쳐지는 단계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상승폭의 반 정도를 되돌리는 자리 정도를 줄 수 있을지 뭐 그거까지 모르겠고. 근데 이런 종목이 어려운 게 매수 시기를 잘못 기다리다 보면은 결국은 그냥 쳐버리면은 가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김용준 전문가께서 주신 종목은 종합 미디어 업체 J콘텐트리인데요. 중장기적으로는 투자 굉장히 좋다 하지만 오늘 너무 많이 올라서 조금 눌림목 졌을 때 그때 매수를 해보자라는 말씀이십니다. 투자 포인트는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기억하셨다가 적절한 시점에 매수하셔서 큰 수익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벌써 이제 시간이 7시 반이 다가가고 있네요. 종목 상담 해야겠죠? 잠시 쉬었다가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봐드리겠습니다. He's never been lonely. She takes his hand and all his troubles step aside. He's never felt like this before. He liked to try. Oh, let yourself in. It's all he's thinking about. Let yourself in. And now I'm singing out loud.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Well, I feel so alive, singing.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so fine, fine, fine. 예, 종목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릴까요? 02-3153-2619번 통해서 전화로 문의 주실 수 있고요. 무료 문자 이용하실 분들 013-3366-0110번으로 정확하게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상담 요청을 하셨습니다. 빨리빨리 좀 진행해볼까요? 롯데케미칼부터 볼게요. 22만 2천 원에 비중 10% 계속 들고 가도 좋겠습니까? 8055님께서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보통 이제 화학주를 갖다 분류할 때 이제 정유주 이제 아니면 화학주 안에서도 이제 어떤 역할들을 하냐. 근데 이제 롯데케미칼이 이제 합병을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일들이 좀 있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전체적인 업황 자체는 그렇게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지금 이제 22만 2천 원 정도면은 최근에 사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사셨을 때 뭐냐면 많이 빠졌다고 들어가셨을 겁니다. 당연히. 많이 빠졌다고 들어가셨을 건데 지금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국발 모멘텀이 있을 거니까 앞으로 화학주가 갈 거야. 이 공식이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에서의 어떤 경기 진정책은 화학주의 기반을 확대시키는 그런 기반 쪽이 아니라 결국은 도시화 계획 쪽으로 가는 쪽이고 그리고 지금 화학 쪽의 업황에 근본적인 변화를 주기에는 좀 아직 어렵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22만 2천 원 정도에 지금 10% 정도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렸던 게 지금 이제 지수 관련주들이 폭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절대 아니다. 그렇다면 이런 낙폭과대 쪽에 접근을 해서 일시적인 반등을 노리는 매매 전략은 굉장히 좀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판단을 좀 드리고요. 예. 그래서 지금 22만 2천 원과 21만 4천 원 가격 차이로 한 10,000원 정도 퍼센테이지로 크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은 반등시의 매도.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탈을 해도 매도고요. 반등을 해도 매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추세적으로 위로 가기는 어렵다라고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진정되고 있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더 이상 안 빠진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못 올라간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의 의미가 못 올라가는 건지 안 빠지는 건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한 2, 3일 내에 의사결정을 하셔야 될 걸로 판단이 되고요. 추가적인 반등을 한다고 해도 손실 없이 빠져나오는 정도에서 끝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롯데케미칼은 손절을 고려해보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기대를 하더라도 매수가 부근에서는 정리하는 게 맞겠다 의견 주셨습니다. 김용준 전문가 의견입니다. 이번에 볼 종목은 성우하이텍인데요. 14,600원에 15% 언제쯤 올라갈 수 있을까요? 1838님께서 문의를 주셨거든요. 지금 쌍바닥 찍고 주가가 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언제 빵 터질지 이게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빵 터지는 거요? 좀 욕심일까요? 이제 사실 자동차 부품주들 여기서 이 난리가 났던 게 그 기관들이 어마어마하게 갖다 퍼붓거든요. 예. 이렇게 지금 퍼붓고요. 그리고 지금 자꾸 이제 무슨 생각들을 하시냐면 자동차 업황이 많이 좋아질 거로 생각을 하십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요즘 자동차가 안 되니까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동차 안 되면 자동차 부품주는 될 거다. 결국 이제 엔저 현상과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자동차 부품주들은 반사이익들을 좀 얻을 수 있다. 물론 일정 부분은 맞겠죠. 근데 지금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돼서 지금 많이 올라온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얘가 이제 빵 터진다라고 하는 건 목표가를 얼마를 놓고서 빵 터지는 걸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는 이 그림입니다. 지금 이 종목이 가장 많이 갔을 때가 21,520원이고요. 그리고 최저가 1,590원 기준으로 해갖고 많이 올라왔죠. 그만큼 회사가 많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자동차주들이 이렇게 움직였죠. 바닥에서 10배, 13배 자동차 부품주들도 이만큼 올라왔다면 결국 여기서 최고의 호황기 지났다라고 지금 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면 지금 빠진 거에 대해서 지금 뭐를 지금 준 거냐면 되돌림을 준 겁니다. 이게 추세적으로 상승해서 본격적으로 상승할 것이 아니라 전체 하락 21,000원에서 10,000원까지 빠졌으니까 고점 대비로 지금 50% 이상 빠졌거든요. 전체적으로 빠진 거에 대한 지금 반등을 주는 거고 앞부분에서 한번 걸렸던 자리가 15,000원 정도이고 여기를 돌파한다고 해도 추세적으로 강하게 올라가기 힘들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지금 최근에 쉬고 있는 것은 그나마 그래도 장이 좋기 때문에 견조하게 지금 버티는 것 같고요. 여기서 올라간다고 해봐야 한 단계 더 올라갈 걸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결국 지금 보면은 딱 올라치면 이 앞쪽에서야 한 15,000원 정도, 뭐 많이 가면 한 16,000원 정도. 그리고 이쪽 자동차 부품 쪽의 업황을 너무 긍정적으로 보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수익이 좀 나셨다면은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홀딩이지만 결국은 추가적인 상승을 하면은 일단 바로 이익 실현하고 그리고서 이쪽을 너무 크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성우 하이텍 봐드렸습니다. 이번에는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돈을 벌고 계신 분 종목 봐드릴 텐데요. DNA 링크입니다. 15,000원에 30% 들고 계신데요. 5385님께서 주셨고 계속 들고 가도 좋겠습니까? 질문이세요? 네. 사실 DNA 링크가 뭐 하는 거냐면 유전자 진단 쪽이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몸을 이제 분석을 하는데 예전에 이제 말했던 게놈 프로젝트나 이런 쪽이고요. 그리고 향후 이제 어쨌든 맞춤형 의학 시대 도래에서는 분명히 필요한 쪽입니다. 결국은 얘네들이 지금 이때 올라갔던 게 뭐냐면 이때 올라갔던 요소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SK하고의 업무 협약입니다. SK케미칼하고의 업무 협약을 통해서 얘네들이 DNA 쪽에 대한 사업을 본격화하겠다. 두 번째로는 바카라죠. 이때 분위기가 바이오 카지노 뭐였잖아요. 그래서 그 분위기에 따라서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유전자 분자 진단 쪽이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매출로 연결하거나 사업 모델을 완성하기는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그림들이 좀 완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일단 게놈 프로젝트에서 가장 많이 좀 가 있는 쪽이 사실은 마크로젠입니다. 이제 그쪽은 진짜 분자 진단을 통해서 천불 시대의 도래. 그래서 100만 원 정도면 자기 몸을 진단을 해서 내가 병이 언제 생기는지 이런 것들까지 다 분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DNA 링크는 그쪽 부분에서 좀 약하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조금 더 다듬어야 되고 진행이 좀 돼야 될 거고요. 분명히 언젠가는 크게 갈 겁니다. 근데 시간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많이 생각하시는 게 이민주 펀드라는 걸 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민주 펀드는 장기 펀드고요. 그쪽은 단기 시세에 연연하는 쪽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민주는 보통 이제 그 주식 투자를 지분 투자를 어떤 형태로 하냐면 뭐 BW나 이런 쪽에 워런트 행사 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급할 게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셔서 최근에 좀 올라왔고 그리고 약간 또 한 가지 전해드릴 거는 바이오가 약간 느낌이 안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올라온 폭 대비로 봤었을 때 약간 꺾이려고 하는 느낌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저러한 것들을 감안을 한다면 일단은 오늘 이 음봉 떨어진 것도 사실은 별로 기분 좋은 모양은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단기적인 차원에서 이익 실현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좀 판단이 됩니다. 예, 좋습니다. 주식쇼 스트라이크 종목 상담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매수 문의가 들어왔어요. 건설주인데요. 대림산업입니다. 이 편한 세상이죠. 이 종목 사시고 싶으신 분이 있네요.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릴 때 만약에 거래소에서 주도주가 나온다. 예. 그러면은 아마도 건설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근데 전제는 뭐냐면 건설주가 어느 쪽 방향이냐면 이제 내수는 안 됩니다. 예. 내수에서는 아파트 짓고 우리나라에서 SOC 하는 거 여기서 지금 건설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건설주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면 무조건 해외에서 수주받는 쪽.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 수주 규모들이 조선주와 건설주는 올해 폭발적인 수주량이 예상이 된다. 그러면 해외에서 경쟁력이 있는 업체들이 가장 유리한 겁니다. 지금 현재. 대림산업도 물론 그 라인에는 있습니다. 그 라인에는 있지만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건설주 쪽에서는 뭐 중동 쪽은 어느 쪽이 강하고 어느 쪽은 어느 쪽이 강하고 지금 다들 선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건설주 해외 수주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에서는 한 2등에서 3등 정도가 아니냐, 조금 다음 단계가 아니냐. 그렇다면 나머지 종목이 가는 걸 보고 확인하고 따라붙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이거죠. 그러면 아직 그 지수가 방향성을 결정 못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패턴의 어떤 건설주의 모습이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미리 서둘러서 건설주를 사실 필요는 없는 거고 조금 더 관망을 해보세요. 조금 더 관망을 해보시고 아마 그 수주 모멘텀이 본격화되는 거는 아마 상반기가 지나는 6월이 지나는 상황에서의 어떤 그림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매수 시기는 그때 정도 이후로 늦추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림산업 매수 포인트 언제가 좋을지 얘기를 해드렸고요. 이번에 DID 볼 텐데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종목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DID를 5,500원에 30% 사셨어요. 5450님께서 주셨는데요. 그래도 수익권에 계시네요. 뭐 하는 기업입니까? 일단 그 반도체 쪽 업체인데 예. 결국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 이제 이 앞부분에서 올라왔던 요소가 이제 문제인 거죠. 이때 어느 날 갑자기 이 종목이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대체 저 종목의 정체가 뭐냐라고 나왔을 때 싸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라는 얘기죠. 예. 제가 오래전에, 그러니까 제가 한 초창기에 있었을 때는 이 종목의 회사가 상당히 괜찮았었습니다. 상당히 괜찮았었는데 이제 그 전체적인 어떤 IT 사이클의 업황의 변경에 따라서 상당히 오랫동안 고전을 했었어요. 상당히 오랫동안 고전을 하면서 거의 뭐 하루 거래량 눈에 띄지도 않았던 상황인데 그 싸이의 말춤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올라왔던 거죠. 그때 이제 그 싸이 때문에 움직였던 게 YG엔터 그리고 DID 이 두 종목이고 결국은 이게 이제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인가 점화로 내려오면서 다시 이제 이런 상황이 지금 됐는데 결국 이제 자꾸 이제 이쪽을 보시겠죠. 왜냐하면 목표가를 이쪽을 보시고 아마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셨을 겁니다. 여기까지 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여기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매물 압박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심할 것 같고요. 그리고 회사의 본질 가치가 이 정도까지는 안 되리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본질 가치가 아니라 어떤 분위기에 의해서 형성됐던 좀 상황이고요. 최근에 업황이 조금 나아지고는 있다고 합니다. 업황이 조금 나아지고는 있다고 하지만 분명히 제한적일 거다. 그래서 대부분 일반인들이 종목을 고르는 방법들이 뭐냐면 예전에 많이 갔던 거 바닥에서 들어서 그 가격까지 올라갈 때를 자꾸 보시는데 올라왔던 모멘텀이 상승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면 기다리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럴 만한 요소가 아니라 일시적인 분위기에서 확 올라갔던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 가격이 이 회사의 가치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그렇게 강하게 상승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욕심 부리면 안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먼저 롯데케미칼 봤었죠. 이번에 네. SK케미칼 들어왔거든요. 봐드릴게요. 비중이 많으세요. 50%인데 사신 가격대도 61,000원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물어보셨어요. 네. 예. 우리나라에서 신약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몇 안 됩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그 SK케미칼도 역시 신약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체인데 결국은 이제 SK케미칼이 이제 그 바이오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완성을 못한 상태에서 다른 쪽의 부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화학 쪽의 부분을 가지고 기업 가치를 평가하게 되면 좀 어려울 거고요. SK케미칼은 절대적인 모멘텀이 결국 바이오 쪽입니다. 바이오 쪽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그리고 어떤 그림들을 그릴 거냐. 예,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삼성 쪽에서는 바이오 이제 그 앞부분에서의 사전적 치료, 사후적 치료를 방향을 나눠놓고 결국 그런 거에 대한 그림들을 거의 다 그려놓고 완성을 좀 시켰는데 사실 SK는 지금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이수화학에서 갖고 있는 유비케어라는 거를 헬스케어 관련 종목으로 이제 인수를 한 거, 그리고 자체적으로 안에서 신약을 만든 거, 뭐 이런 정도의 지금 현재 진행 사항들밖에 없고요. 추가적인 어떤 앞으로 지금 전진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게 된다면 상당히 크게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그 모멘텀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커진다. 그렇다면은 지금 가격은 거의 제가 볼 땐 최저 바닥이 좀 될 가능성이 있고요. SK케미칼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회사는 좋아질 걸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 계속 장기적인 보유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61,000원 정도는
뭐 크게 제가 볼 때는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훨씬 그 이상으로도 올라가갖고 수익을 좀 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아직은 시장에서 이 종목의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된 거죠.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좀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게 딱 지금 딱 덩어리가 좀 애매합니다. 무슨 거냐면 소형주도 아니면서 대형주도 아닌 딱 중형주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쪽에선가 지금 잡아줘야 되는데 그걸 지금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못 움직이는데 분명히 한번 분위기는 탈 겁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보시고요. 추가적인 매수는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충분히 확인하고 올라가는 거 보고서 쫓아 들어가셔도 안 늦습니다. 주식을 저점에서 살려고 하는 것도 욕심이고요. 그 추격 매수라는 것도 욕심인데 돌리는 걸 확인을 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를 뭐라고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그 시점에서 사시는 게 좋기 때문에 뭐 저는 이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그대로 홀딩 그리고 분명히 비중 확대도 괜찮은데 타이밍은 좀 보자.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시간을 갖고 좀 보시는 게 나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좋습니다. 명확하게 종목과 매수가를 적어주지 않으신 분들 거는 좀 패스를 하고요. 다른 종목 먼저 좀 봐드릴게요. 2558님께서 왕초본데요 하시면서 금호타이어 물어보셨어요. 금호타이어를 15,550원에 30% 들고 계신데요. 초보니까 불안하시겠죠. 불안한데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보내셨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다리시면 됩니다. 예. 이제 그 타이어라는 거에 대한 가격 형성은 뭐냐면 원재료비의 어떤 그 판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그 천연고무 가격이나 합성고무 가격이 하락하면서 결국은 여기에 투입되는 원재료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익 구조는 좋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호타이어가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금호그룹 관련해 갖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결국은 그 워크아웃 상태에서 최근에 워크아웃이 해결됐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면서 점진적으로 지금 실적은 무조건 좋아집니다. 무조건 좋아지는데 다만 이제 그 최근에 장 분위기가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담아내지 못할 것 같다. 근데 15,000원 아니라 그 이상도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다만 이거를 갖다 이런 종목들이 어쨌든 간에 시가총액이 조 단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하루아침에 빠르게 움직이리라고 보지는 않고요. 뭐 올해 한 해를 길게 놓고 본다면 충분히 이익을 보고서 나오실 수 있는 종목이고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타이어 주들 중에서도 그래도 아직까지 분명히 저평가 영역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그동안 워낙 문제가 많아가지고 기관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거. 그래서 아직까지는 주인이 그러니까 땡겨주는 어떤 수급의 주체가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부정적인 요소이고 나머지 요소는 괜찮습니다. 좀 기다려 보시고요. 충분히 기다린 거에 대한 보상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김영주 전문가님 한 종목만 더 볼 수 있을까요? 키스트인데요. 키스트요? 예, 키스트를 1,430원에 비중 8%를 실으셨는데 개미들을 보호해주려는 마음이 전해진다고 이렇게 좀 적으셨어요. 키스트는 어떻습니까? 키스트가 결국은 이제 배용준이죠. 배용준이가 최대 주주로 있는 엔터 관련주이고요. 사실 이제 그 엔터 관련주들의 구조를 좀 보셔야 되는데 예. 엔터 관련주들은 배용준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키스트가 돈을 많이 버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꾸 엔터주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떤 분석이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종목입니다.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예. 결국은 차트를 보고 따라 움직이는 수밖에 없고요. 결국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300원 깨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1,600원에 팔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갈지는 그들만의 리그예요.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아실 수 있는 분들은 버틸 수 있는 거고요. 배용준 하나를 보고서 배팅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키스트는 1,300원, 1,600원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오늘 김용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바우포스트 그룹의 회장이자 보수적인 가치 투자자죠. 세스 클라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치 투자하는 것 참 중요한데 충분히 투자 대상의 가치를 검토했기 때문에 시장이 혼란에 빠졌을 때 오히려 평안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김용준 전문가께서도 가치 종목 하나 발굴해 주셨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는 주식쇼 스트라이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 투자 노하우 매일매일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